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도시주택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뛰고 계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을 대신해 윤병태 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창선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승진 광주 건축단체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민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승광 광주광역시 건축위원장이신 전라남도 총괄건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세규 국가균형발전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창율 전 대한건축스타협회 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희 남도일보 대표이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상공회의소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의 이사님들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남도일보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상공회의소 정창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도시주택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용섭 광주시장님, 윤병태 전라남도 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회의소가 공동으로 포럼을 준비해 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회와 남도일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산업의 발전 방안과 우리 지역 주거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참석해 주신 상공인 및 주택건설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 도시 집중으로 우리 지역의 정주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공에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용, 생산 등의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주택건설 산업을 광주 전남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주택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의 경기 전망이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는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와 주택을 만들어 사람이 찾아오는 광주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해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에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대해 많은 논의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남도일보 관계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동주체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의 정원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날씨가 이번 주부터 좀 추워졌는데 추위가 강력하게 온 만큼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두 분밖에 광주가 안 나오고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전라남도도 많이 안 나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포럼이 벌써 이제 3회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회째인데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협회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광주시가 또 전라남도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그 주택 포럼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닫는 그런 우리 광주만의 도시 또 전라남도만의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토론자께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 포럼을 통해서 이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화면을 통해서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인사 한 말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 번째 맞이하는 도시주택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광주 상공회의소 정찬선 회장님,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의 정원주 회장님, 그리고 남도일보 김성희 사장님, 윤병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지금 건축 디자인은 물론 도시 지형까지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2045년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광주는
도시 디자인과 건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경감과 자동차 중심의 거리, 이웃과의 단절, 몸이 건조한 건축물을 짓던 방식을 반성하고 사람이 주인되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은 강주다움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는 도시 디자인과 주택 정책에 강주다움을 담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수립부터 대규모 도시 재생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역 공동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회색 도시에서 건물과 거리, 승강장, 작은 벤치 하나에도 강주다움이 묻어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여기 와 계십니다만 총괄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강주의 미래 도시건축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주도시 건축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선도 모델이 될 강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시대정신과 강주의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강주는 미래 세대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포럼을 준비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큰 성취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연일 분투하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를 대신해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윤병태입니다. 네, 우리 이제 공동주택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금년에 벌써 세 번째로 도시주택 포럼이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우리 이제 아파트 이제 가격 문제, 또 전월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적절한 또 시기에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장을 마련해 주신 광주상공에서 정창선 회장님, 그리고 대한주택 협회 우리 광주 전남 도회 정원주 회장님, 남도일보 김성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이영섭 시장님, 또 발제와 또 토론을 담당하시는 또 전문가,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열의 6명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 이제 삶의 보금자리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산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경제에 이제 큰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이제 공동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뭐 역세권이냐, 또 뭐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게 디자인이 큰 의미를 이제 갖게 되고 또 가치를 높이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자체가 우리 도시 이미지, 또 우리 생활 공간의 또 이미지를 바꾸는 이제 그런 하나의 가치 창조의 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주제가 된 이제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과 이제 공동주택 방향,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주거정책 그 10년의 비전을 담은 2030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자를 위한 보금자리도 늘려나가고 특히 우리 남도의 이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주택이 들어서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전남에도 그런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공공주택들이 또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지사님께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조호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호섭입니다. 남도일보 제3회 도시주택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급조된 도로와 근시안적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주택 정책의 실효성과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이 찾는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계획 설계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포럼의 개최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책으로 추진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감기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기술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산업계의 화두인 주택건설공사기간 단축 문제를 해결한 신기술이 개발돼 산업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윤태양 다스코 주식회사 부회장님 나오셔서 공동주택 공기 단축 방안 WBM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용접철근 매트라는 기술을 이용한 공동주택 공기 단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내외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미국에서 1956년 이후에 50년 동안의 전 산업에 대한 건설 생산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위에 파란색 그림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그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50년 동안 200%의 생산성이 증가한 데 반해서 유일하게 건설업만이 마이너스 4%의 역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초 1990년대 후반인데 이것을 계기로 선진 외국에서는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는 미국 노동 생산성의 83%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서 외국 대비해서 낮은 건설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안전 리스크의 증가라든지 주 52시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노령화 문제, 현장 외국인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앓고 있어서 우리 국내 건설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진 외국에서 이미 시행한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한 건설 생산 방법,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가 있어서 어떻게 안전 문제를 향상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을 높이는 제일 키 요소로 선진 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공장 제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건비 현장 시공을 최대한대로 없애고 공장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철근 부분을 한 부분은 국내 건설 산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 철근 부분을 공장으로 가져가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속선을 위해서 철근을 이제 전체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에 반해서 모든 철근을 공장에서 조립해서 현장에서는 갖다만 놓게 되면은 작업 효율이 외국에 검증된 결과로는 60% 이상 향상이 되고 품질도 향상이 되며 안전도 개선된다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좀. 이건 이제 유럽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물론 공장에서 제작한 2.4의 6m짜리 표준 사이즈를 저렇게 이제 그 일정한 위치에다가 4사람이 이제 작업을 일조가 돼가지고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50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이런 기술로서 국내에서도 20년 전에 LH가 이걸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인건비 문제라든지 공장 자동화의 설비 미비로 해서 실패한 바가 있는 기술을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 커팅하는 부분은 조인트가 이제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 세그먼트를 좀 사이즈를 달리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4사람이 이제 갖다 놓음으로써 철근 배근이 다 완성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본 기술의 명칭은 구조형 용접 철근 매트라고 이렇게 저희가 불렀고요. 미국에서 쓰는 건 웰디드 와이어 레인포스먼트 매트라고 정의합니다. 고강도의 철근을 전기 저항 방식으로 자동 용접을 통해 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인덕션 웨이브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기를 통해서 용접봉이 없이 제작한 겁니다. 이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왼쪽에 그리는 형태의 메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생산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계는 저희가 군산에 지금 공장이 완성이 돼서 설치가 완료가 된 저희들 기계의 파이널 테스트 때의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용접기가 되겠는데 그 종방향 철근을 자동으로 그립을 해서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용접기에다가 장입을 하게 됩니다. 쭉 끌고 들어가 가지고 용접기에다가 이제 종방향 철근을 놓고요. 횡방향 철근은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우에서 캐트리지에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면서 용접기를 잡아서 이제 그 용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에 바로 보시면 이제 그 나오겠는데 왼 밑에 있는 그 그림이 다 전체 용접기가 되고 폭방향으로 한 40개의 용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접을 일시에 하게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앞에 뿔구스름한 부분이 용접기가 되겠고요. 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횡방향 철근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용접을 하는 거 테스트를 하느라고 속도가 좀 전데 지금 이제 속도를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용접을 이런 속도로 폭방향을 일시에 하게 됩니다. 용접 속도는 분당 90회에서 많게는 120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이 되면은 이제 쭉 앞으로 뽑아가지고 일정한 규격을 운반하기 좋은 규격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생산을 해서 운반하기 직전의 상태로 하나는 뒤집어 가지고 부피짐이 안 되도록 이제 그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를 뒤집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공법의 장점은 크게 구조적인 부분과 공기 등 고의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균열 효과 방지에 탁월하다. 왜 그러냐면 반생이나 결속선으로 하게 되면 작업자들이 밟고 다니고요. 콘크리트 칠 때 무게 때문에 움직여 가지고 설계대로 철근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열의 제일 큰 요인이 되는데 본 기계는 1mm 이내의 정확도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철근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균열을 저감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균열이 생겨도 조치하기가 쉽다 하는 그런 구조적인 큰 특징이 있고요. 공기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알려진 부분은 기존 공법 대비 60에서 80%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현재 저희들이 전부 군산 공장에 이제 설치가 이번 달 말로 거의 완성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적용으로 다섯곳 군장공사의 바닥판에 일정한 세 군데의 이제 재래식 철근과 WBM을 적용한 두 군데를 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기관 이제 WBM 1웨이, WBM 2웨이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빨리 해서 돌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2웨이는 XY 방향의 철근을 그대로 한 번에 해서 갖다 놓는 방법이고요. 1웨이는 한 번을 길이 방향에 놓으면 그 다음은 직각 방향으로 한 번 더 놓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좀 다른 특징이 있어서 달리하게 되는데요. 조금 공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웨이를 한 번에 놓기 때문에 시간은 2웨이 구간이 더 이제 빨리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2웨이 구간은 재래식 대비 65%를 향상시켜서 끝났고, 이제 1웨이는 한 번 더 놔야 되기에 좀 시간이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래식 구간은 아직 뭐 상당히 많이 그 작업이 많이 남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적용 예정 프로젝트는 중흥건설의 화성봉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현대건설의 수원 8달 지구의 이제 한동, 그다음에 신원아파트의 안양호계,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에서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설계하고 모급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모급을 6동을 이제 군산 그 공장에 현대건설 대상으로 모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동영상을 거기서 돌려주나? 여기 표시가 없어가지고. 모급 동영상을 벽체에 관한 부분을 하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 자료 아니에요? 벽체 동영상. 네, 그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적었는데, 우선 이런 방법으로 설치하는 이 본 WBM 공법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려고 하고자 하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공법입니다. 본 공법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설계, 자동화, 시공의 최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빔 디자인, 가상 설계 시공, 디지털 생산, 시공까지를 연결해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완성함으로써 원가나 공기, 품질을 안전 강화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소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용 선주비 용접 철근 매트의 약칭인 WBM 사업은 BLM을 통하여 설계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로 철근을 가공합니다. 그리고 완제품 형태로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는 다스컴만의 4차 산업 특화 사업입니다. 오스트리아 EV지사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직경 6mm에서 25mm까지의 모든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 가능한 WBM 제품을 생산하며 정확한 철근 단면적 및 간격 구현이 가능하고 매트 형태로 콘크리트 타설 중 이동이 없어 정확한 위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WBM 공법은 설치 신속성과 취급 요구성으로 공사 비용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언택트형 건설 혁신 융복합 기술인 WBM 사업으로 다스컴은 건설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3회 도시주택 포럼은 현재 남도일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에 앞서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중 전 전남대학교 교수께서는 대한건축학회 광주 전남 지회장을 역임하신 건축사이신데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그 좌석 배치가 어떻게 이대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어수선한 분위기 또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도시주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도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중요한 경관 요소라는 거죠. 따라서 건설 산업으로서의 합리성을 충족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 좋은 설계가 절실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손승관 교수께서 국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마 좋은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에 관한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남해안 기업도시 총괄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예, 황준호 총괄 기획 디렉터께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라고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원도시의 개념을 통해서 소개해 줌과 동시에 어떤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PPT를 통해서 발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께서 말씀 시작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 동신대 손승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공동주택의 디자인과 품격 있는 도시매력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짧은 시간에 개발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도 합니다만 그 많은 대상물들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발표 드릴 내용은 도시 경쟁력 공동주택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그래서 디자인이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만 접근해야만 그게 가능한가를 제 나름대로 제안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발표가 어디로 해야 넘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인사를 하셨던 이종섭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광주다움을 꾸려가자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광주다움이 뭐냐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많은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도 이제 한참 고민도 해봤고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인본주의 정신과 디자인의 품격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주시에서 월드 휴먼 라이트 시티스 포럼이라는 2019라는 포럼을 했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도시 인권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한 그런 이상적인 주장은 광주시에서도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뭐 인본도시, 역사도시, 문화중심도시, 예술도시, 창조도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이상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 똑같이 지어서 획일적이다. 그래서 그 반대말은 독창적인 아파트를 좀 지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아파트 프로젝트를 보면 포베이 시스템, 남향, 뭐 분양이 잘 된다는 소비자 계층의 시장을 주장을 해서 이제 설계가 되는데, 이 분석을 해보면 건물의 내부만 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도시적인 어떤 경관이나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되는, 그게 이제 도시주택이고 공동주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을 하더라라는 문제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병풍 아파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콘크리트 수비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사업성에 기반한 아파트 설계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에 관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 광주 도시건축선언 10개의 여목으로 발표를 했고,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주거에 관한 문제인데,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꼭지로 보더라도 10개가 다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지를 이루고 있고 도시적인 문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관련이 됩니다. 역사적인 거, 경관, 지역도로, 녹지공원, 안전, 공공시설 모두가 다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민간 개발인데 왜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공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정의한 자료를 보면 생활 공간에 관한 공공성, 사회적인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돈을 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민간 개발의 아파트는 모두가 설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 바꿔서 아파트는 민간 개발로 진행되지만 완성 후에는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자원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축의 공공성으로 아파트를 봤을 때는 어떤 측면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 간단한 저울의 논리가 쉽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GNP가 2,000달러 아니면 1,000달러 아니면 500달러, 이 시대의 산업 세대 역군들이 지금도 많은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행위들은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정체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4인 가족 뭐 등등 얘기하지만 광주시 평균 인구 가구의 인구수는 2.3명이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2040년이 되면 광주시 인구는 얼마나 될 거냐를 광주시에서 발표한 인구수는 13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정체돼 있고, 이런 상황의 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그림은 똑같이 만든 아파트가 만드는 소위 병풍 아파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한 20층 정도의 높이의 판상형이 만들어내는 그 경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종 주거 지역은 30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 네모로 그려진 그 박스가 더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 더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병풍이라고 보여지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단지들이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2개 세대 연거푸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상업 지역의 주상복합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투시도를 조감들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심각하지 않지만 단면도에서 보면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눈 뜨면 콘크리트만 보이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를 포베이로 해가지고 길쭉하게 늘리다 보니 하늘이 더 막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본래 아파트는 남쪽으로 넓게 하는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라 외부로 좁게 벌리더라도 안쪽으로 깊게 해야만 효율이 깊어지는데, 위에 사진 조그만 사진 하나는 꼬르비제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마르세유에 설계한 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주택인데, 외부로 보이는 것은 5m 폭밖에 안 됩니다. 근데 깊이로는 25m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용적률을 최대한 써도 도시 외부 공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 기본 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이제 경관이 차폐되다 보니 4세대까지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4세대를 하면서도 얼마나 길게 만들까, 그게 또 이제 한계를 벗어나려는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기준들이 오히려 또 이제 획일화를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중간에 보이는 사진은 아마 여기 에스크레스에서 만든 주상복합인데, 아래쪽에는 넓고 위에는 좁게 만들어서 하늘은 열리고 최대한 용적률을 쓰는 이런 기법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더 유연하게 기준들을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숙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에 이제 짓고 있는 삼성의 타워 페리스, 도곡동의 타워 프레스 이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최대한 다 쓰려면 남향으로 주택처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피스처럼 코어가 있고 중앙에 엘리베이터 홀, 계단 홀이 있고 중복도가 있으면서 최대한 용적률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우는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기술 의도 때문에 굉장히 좀 의도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토론들을 하다 보면 왜 맨하탄 같은 데는 6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은데 층수가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논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길쭉하게 늘어진 그런 건물들은 없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된 그런 기준층, 그런 건축 평면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층부는 넓게 이렇게 매수가 크지만 고층부로 갈수록 아주 절제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지켰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 광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지만 좋은 사례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의정부 녹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중층하고 고층을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층, 고층을 혼합시키니까 스카이라인이 있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동에 지어진 고급 주거단지인데 다양한 주거 블록을 이렇게 혼합하게 되면 하나의 단지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매력적인 이런 주거단지가 나올 수 있겠다. 높은 건 높고 낮은 건 낮고 다양한 주거단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고 독창성을 얻을 수 있고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가 되겠다, 이런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주거단지인데 중층, 판상형, 타워형, 고층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이런 구성하는 재미, 창조적인 아파트 단지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자, 이 주거단지도 아주 이쁘죠. 여기 아파트 단지는 세종시의 중흥 에스크레스에서 만든 건데 타워블럭하고 저층하고를 잘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어떤 주거단지로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고, 자, 높게 만든 거지만 저층에서 기준층을 절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개방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설계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현상 설계를 통해서 이 안을 얻어내면 좋은 안이 나온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세종시에서 그 사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제도화 시켜야 되느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협상을 할 때 현상설계 공모로 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아파트 단지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공원하고 진입도로 이런 것들은 도시 기반 시설로 해서 의무적으로 협상이 되는데, 도시 매력을 가꾸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는 전혀 신경을 대부분 쓰지 않았더라. 그런데 세종시하고 서울의 몇 개 우수한 주거단지에서는 이 제도를 잘 쓰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수한 주거단지가 도출됐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결국은 협상을 하게 될 때는 건축법에 관한 1조 기준이라든지 인동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설계구역 제도라는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지역 경관을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나홀로 아파트들도 경관이나 디자인이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육성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할 때부터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밀도 계획,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것들도 초기에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 변경을 하게 되고, 이때 소위 공원과 도로에 관한 인프라만 협상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다룰 수 있는 절차 행정 내용으로 현상 설계를 거기다가 반드시 넣도록 하자. 대신에 사업성에 관련되는 설계는, 실시 설계는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원화시키자,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재미있는 건데, 도시계획 변경 전에는 위에처럼 지가가 대충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에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토지가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부분에 내에서 현재 제도는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 기여를 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도시 SOC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현상 설계는 이 정도 그 경제성을 더 얻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도 좋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설의 SOC를 이제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들을 현재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 설계에 관한 현상 공모를 거기다가 넣자라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앞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에서도 호남대학 쌍촌 캠퍼스 사전 협상을 했고,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때 현상 변경으로 현상 설계로 설계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단지는 타워블록하고 판상형이 같이 복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죠. 바로 며칠 전에 이 프로젝트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거치게 되면서 현상 설계를 거쳤는데, 첨단지구에 이런 설계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블록이 변화가 생기면서 광주에서도 이런 건축물이 지금 2건이나 지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제도를 조금 더 확대시키자,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는 작으면 별로 매력이 없다가 아니라 작으면 더 섬세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고덕 강일지구의 사례인데, 건축법을 특별하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공간 구성을 좀 자유롭게 하고 일조권을 조금 특별히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정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우리가 봤던 아주 우리 생각으로 예측 불가능한,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설계안들을 우리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우리 광주, 전남에 조금 더 확산된다면 우리 지역도 매력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코펜하겐의 뭉크스고라는 주거단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 S클래스 주상복합 신축공사인데, 저층 부분은 매수가 아주 커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위쪽에 올라가는 부분은 경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비교적 절제를 해서 아주 독특한 이런 사례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나홀로 아파트를 화순이나 담양 뭐 나주 등등 해서 비교적 소규모로 개발된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디자인을 잘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높게만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 중층하고 저층으로 남겨주면 훨씬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그런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는 민간 사업이지만 완성된 후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도시 공공자원이고 이걸 잘 가꾸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송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호 서남해안 기업도시 총괄 디렉터께서 솔라시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솔라시도 오늘 주제인 솔라시도 구성과 개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맡은 저는 서남해안 기업도시에서 주로 도시개발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황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알고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 솔라시도가 이제 작년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라남도에 블루 이코노미의 미래 비전 6대 미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즉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의 블루 시티로 지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남도일보 신문의 3면을 보시면 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남의 미래에 이런 도시에 대한 비전이 담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결국은 도시 그 자체의 어떤 도시 그 자체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관 산업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자 플랫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바이오, 농수산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 도시라는 큰 그릇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개발에 있어서 도시를 미래 비전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솔라시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을 받아서 그동안 부지에 대한 어떤 매입이나 이런 과정들 좀 거쳐왔었고요. 사실 최근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 중심,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 도시를 지향합니다. 사실 이 솔라시도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도시의 어떤 비전과 경쟁하고자 사실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연 도시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이런 친환경 생태 도시의 비전을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부분들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좀 화면에서는 좀 작은 글씨로 나와서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업 일정 하단에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시티 지정이란 부분, 전남도와 미래를 같이 하는 블루시티 지정 이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0메가 실증 사업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관광레저 기업 도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그 골프장 18홀의 골프장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도 주택 사업으로서 그 주택 단지 사업에 대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선도 주택 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 사업 전략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비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좀 많은 환경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가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중계가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발표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올 초만 해도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많은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비전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도시들이 이제 비전이라는 작업을 하면 그 비전을 수행할 이제 전략들을 이제 수립하게 되지요. 그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변화 방향을 인식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였지만 어떤 기후 변화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의 어떤 등장,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일단 솔라시도의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한 비전, 그리고 비전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오늘 제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4가지 키워드는 다름이 아니라 정원, 아리백, 그다음에 언택트, 그다음에 자율차, 이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솔라시도의 개발 비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4가지 비전은 각각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디지털로 대표되는 기술, 그리고 자율차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혁신,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역시 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일단 우리 솔라시도 도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입니다. 사실 정원, 그러니까 도시라는, 그리고 또 대도시를 상상하면서 그 개발된 도시를 직접 가보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공원 내지 정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2개 도시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도시의 개발의 관점에서 정원은 주거단지와 뭐 상업단지, 업무단지하고는 별개로 그 도시민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도시의 어떤 인프라로서의 공원이나 정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에서,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정원하고 좀 다른 저희 그 솔라시도에서의 정원 개발 전략은 결국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9개의 거점 정원, 그 각각의 특색과 색깔이 있는 9개의 거점 정원과 그 정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뭐 그린 네트워크나 아니면 보행 네트워크, 내지는 이 지역의 특성인 어떤 수로를 기반한 어떤 블루 네트워크로의 연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정원이라는 인프라와 일치시키겠다라는 비전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비전들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장표에서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윗부분에 나와 있는 전혀 새로운 개발 방식이라는 부분을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도시개발 방법에서는 그 해당되는 부지를 토목공사를 이용해서 부지를 이제 평탄화하는 도시 조성, 일반적인 기술 그 도시 조성 사업을 한 후에, 그리고 그걸 하고 이제 평행적으로 그 인허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용 부지들을 만들어내는 공급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전통적인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의 최대한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지형의 어떤 이로운 점을 살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 그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발전적인 전략으로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정원의 개발 전략을 가지고 도시 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은 우리 솔라시도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시티 인 더 가든이라는, 즉 도시 안에 있는 정원이 아니라 정원 안에 있는 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희 솔라시도가 추구하는 개념들도 이러한 도시 안에 어떤 그 한정된 구역에서의 어떤 정원이 아니라 정원 안에 도시를 만들자라는 개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솔라시도의 어떤 개발 전략은 좀 여타의 다른 도시하고 좀 특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 이제 산이정원이 되겠고요. 산이정원은 현재 전체 계획 면적은 15만 평이고 그중 1단계로 3만 평의 정원 개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진입부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는 어떤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첫 인상 그리고 또 방문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내년도에 18홀의 골프장, 현재는 솔라시도 CC라는 명칭의 골프장 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장은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장표에서 말씀드릴 저희 선도 사업 지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골프장의 어떤 관광 시설로서의 아닌 스포츠 시설로서의 골프장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선도지구 사업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골프장이 주는 어떤 조경적인 가치, 그런 정원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단순히 골프를 즐기는 골퍼뿐만이 아니라 도시민 전체에게 좀 돌려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원의 기능을 하는 좀 다목적적인 골프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골프장의 중앙에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골프 라운딩이 끝나는 저녁이나 아니면 골프 라운딩 시작하기 전인 아침에는 이 산책로를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보관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골프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도시민의 어떤 보행 환경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좀 특별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리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솔라시도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면 그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아리백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리백이라는 개념은 그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기업의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리백에 대한 개념을 도시개발까지도 연계해서 저희 도시 한 48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의 산업 용지를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어떤 세부 개념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화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윗단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쪽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산업 용지가 되겠고요. 그 밑에 단에 지금 그 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단지입니다. 주로 이 지역이 해남 이 지역은 국내에서 최고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지역의 어떤 그 대규모 간척지를 이용해서 한 1기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생산을 해서 이 도시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만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저희 도시의 어떤 산업 용지들의 어떤 기업 유치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올 초에 저희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저희 도시 내에 존재하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최근에 언론사를 통해서 토목건축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요. 전체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고 ESS는 대략 한 306메가와트 아워,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그 중앙에 보시는 어떤 태양의 정원이라는 기존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통념을 깨는 어떤 정원으로서의 어떤 인프라들을 함께 갖고 있어서 단순히 발전 시설뿐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정원 인프라로서의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산업이나 도시의 어떤 그 저희 도시만의 어떤 비전을 상징하는 실증 프로젝트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어는 이제 언택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화면에 나오는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뉴 노멀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 내지는 주택에도 많은 그 변화와 영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 전남도의 해남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을 어떤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전국적인 수요를 타겟으로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주거지 선택 기준의 변화나 아니면은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도시에서 어떤 새로운 주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동안은 대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지방의 중소도시 내지는 소도시에도 대도시의 일상들을 충분히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소도시 개발의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많은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장소성에 대한 극복, 이러한 새로운 경험,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얘기했던 특별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예상치 못했던 경험들이 앞으로는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 이런 것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향후에 이 언택트라는 부분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이나 주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저희는 그런 새로운 수요에 해당되는 공급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공모들은 저희가 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주택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는 아직 그 입주민이 내지는 도시민이 형성되지 않은 맨땅입니다. 이러한 맨땅은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혁신의 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최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만 미만의 소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는 새로운 교통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체험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러한 경험은 다른 도시에서는 익히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도면에 어떤 그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주행 내지는 탄소차 진입 차량, 진입 차단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교통 정책들을 실험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입주민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번 단락은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도 주택 사업에 해당되는 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에 보시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골프장 상단 하단으로 각각 스테이지 1, 2, 3의 세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나와 있는 숫자들 보시게 되면 시범주택 사업에 대략 한 550호 정도의 시범주택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위에 숫자로 나와 있는 3,000세대 이상의 사업과 하단에 한 1,700세대 정도의 사업은 내년 연말에 어떤 그 건축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향후 추진할 사업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 부지들은 뭐 공동주택도 있고요, 뭐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택단지는 미래 주택단지의 뉴 스탠다드를 제시할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도시하고는 다르게 점일 중심의 그리고 이국적인 도시 건축 모델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 내년에도 이 자리에 한번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저희가 사업을 할 마스터 플랜과 함께 도시의 어떤 건축 모델들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또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 도시개발하는 데 있어서 윗부분은 그 지형적인 특성들을 어떤 주택 상품에 담고자 하는 노력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도시개발의 어떤 상품 모델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뒷부분은 거점 정원을 연결하고 그 연결되는 부지 사이사이에 주택들을 배치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주택들은 저희 솔라시도만의 어떤 자연 지형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주택 상품과 그다음에 숲길 뭐 이런 부분들로 상품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사실 오늘 내용에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세종시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지구단위 계획이 용도혼합지구 형태로 기존의 어떤 주상공로 형태의 좀 획일화된 도시계획을 떠나서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지구의 하나의 건물의 여러 가지 용도를 담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더 저희 도시계획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장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도주택 지구의 어떤 5가지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고요. 그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재생 기반의 어떤 주민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 사업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저희 도시의 어떤 건축적인 계획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분양 상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상품의 어떤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향후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의 어떤 새로운 주거 환경의 어떤 베이스로서도 저희와 같은 상품, 저희 도시의 주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많은 수요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책 제안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해남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사업도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는 제도가 이 지방의 어떤 주택 시장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업 도시라는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계획 지역은 1가구 2주택의 그 규제 제한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 균형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제도 개선 차원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역에서도 좀 여론화를 통해서 함께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구성하다 보니까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좀 많은 말씀들 좀 생략해서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솔라시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다음번에도 혹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간에 또 변화된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발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앞서 손 교수께서는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동주택의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판상형 장벽 아파트가 갖고 있는 경관적 문제점이나 환경의 질 저하에 관한 문제들, 이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상업지역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 저하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맨하탄의 사례나 세종시 또 수도권의 다른 프로젝트 사례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도시계획 사진 협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을 하셨고, 또 그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해주셨던 황총걸 디렉터의 말씀은 해남군 선임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솔라시도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어떤 지역 개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단지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장차 군 공항이 이전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 부지에다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계약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분 강연을 발제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인당 한 5분 정도 해서 전체 한 20분 정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하민선 총괄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되나요? 네, 네. 제 토론 내용은 토론문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뭐 요약하는 걸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력적인 광주 도시주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매력적인 광주 도시주택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원도심의 무등산과 광주천을 가리고 제멋대로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라는 것에는 다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찬과 반이 극렬하게 나눠지고 오늘 이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과 건설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실 걸로 이제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해결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토론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다 그러면은 전부 하나같이 단지형 아파트만이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외곽지뿐만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도 단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소비자 부담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 예를 들어 녹지, 주차장, 공동시설 이런 것까지도 주민 부담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주거 공급 정책이 단지형 아파트였던 거죠. 그것이 저희 주택 공급 시장에서 최적화가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하는 사람이나 수요를 하는 사람이나 다 아파트는 곧 단지형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도 단지형 아파트를 짓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조망, 일조 문제도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그랬듯이 두 종류의 아파트를 섞어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인 컨텍스트라든가 역사성 혹은 조망, 무동산 조망 같은 것들이 이제 역사적 조망이죠.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는 데는 높이를 낮추되 용적률은 어차피 사업성에 관계되는 건 유지하고 건폐율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중밀도 중층 고밀 아파트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외곽에서는 뭐 여전히 탑상형이든 판상형이든 고층 고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중층 중밀 혹은 중층 고밀에 대안이 없이 무조건 고층 고밀 단지형만 가지고 공급자나 수요자나 고집을 하니까 지금 이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강주부터라도 적어도 원도심과 광주천 무등산 조망권에는 중층 중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먼저 성공을 한다면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다운 아파트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민선 총괄 건축가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 하면은 한 블록 내에 아파트를 전부 거의 획일적 형태의 아파트를 때려 넣는 그런 단지형 아파트로 우리는 지어져 왔고, 그래서 소위 연도형 아파트는 조금 색다른 새로운 이제 익숙치 못한 개념인데, 앞으로 광주에서는 과거 단지형 아파트 형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연도형 아파트 그런 형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이 그 양이나 내용으로 볼 때 정말 각각 발제를 해서 강의를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논의의 초점을 앞에 발제 두 분 강의했던 것 쪽으로 몰아서 맞춰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시간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며, 우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민선 총괄은 먼저 다른 또 회의가 겹쳐서 먼저 출발하셨고, 우리 남승진 건축단체 연합회장께서 시작을 계속해 주시죠. 네. 예, 소개받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남승진입니다. 예, 두 분의 발제를 잘 듣고 앞으로의 광주의 모습들이 또 전라남도의 특성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또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발제자 두 분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과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도시는 한정된 도시 공간에 많은 인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직 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도시 모습은 공동주택이라는 거대한 건물군이 도시의 경관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모습은 굉장히 무미 건조한 디자인과 또 판상형 배치로 인한 도시의 병풍화 현상, 또 통경축과 경관축을 확보하지 못한 배치 계획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도시 환경까지 주로 사업자 위주의 개발이 도시가 되어 있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굉장히 훼손되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주거 형태를 보면 단독주택보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고 현재 70%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 개발을 예년부터 충분히 예측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법적 허용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개발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거대한 건물군의 공동주택들이 도시의 경관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주택은 도시의 매력적인 개발 요소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용도 지역과 공동주택 개발과 연계성이고 지역과 용도에 맞게끔 차별화된 층수나 스카이라인 등을 반영한 개발 허용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행정에서도 많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주변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해 주거나 공개공지나 녹지공간, 지역민을 위한 쉼터의 제공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사업자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행정의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해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차별화를 유도하고 충수 규제에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중시한 방안 등을 또 모색돼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시민과 행정,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축 도시 관련 시스템 구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질 공동주택 개발을 앞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제도가 필요한데 광주광역시가 이러한 매력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그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발제하신 손승관 교수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공동주택 또 매력적인 도시 공간 만들기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우리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솔라시티 구상과 개발 전략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몇 가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은 현재의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고 잘 활용해야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숙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솔라시도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또 언택트 로봇 배송, 온라인 콘서트, 원격 조정, 무인 주문, 또 언택트 문화 공연 등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도시이지만 AI에 익숙치 못한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 장애자 이런 분들에게 대한 도시적 배려가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거점공원의 차후 유지관리나 주체, 비용,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어떻게 어우러져 갈 것인지 하는 것도 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 관리 계획들도 좀 제시돼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이 많은 태양광 패널에 노후화된 패널을 처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지금 현재는 그 태양광 패널을 그 폐기 처분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 후지사와시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혹시 그 시에 하고 있는 그런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승진 광주 전남 건축단체 연합 회장께서 오늘 발제 강연해 주신 두 분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종합 질의 토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시고, 바로 우리 이성열 건축사께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창률 건축사입니다. 광주에서 한 55년 살았고요. 오늘 그 주제가 공동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 제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책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건축정책학회가 열리고 있고요. 제가 감사한데 감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우선해서 왔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요, 필드 액션이라고 해요. 우리 정책학회에서는 필드에 문제점이 있는 제도나 이미 규정들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선해서 그 지역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이라는 용어에서 건축을 빼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대한건축사협회에서요. 지금은 건설 산업이 아니라 건축 산업입니다. 작년도요, 우리 건설 산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27조였어요. 227조 중에서 건축이 163조, 72%입니다. 건설 산업 중에서 건축 산업이 72%. 이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자막에 300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300조는 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그 300조 중에 85%가 건설 산업 300조 중에서 건축 산업이 83%가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건축 산업이 그 국가의 그 도시의 격을 높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컨셉으로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 산업은 그 도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증대라든가 세수 증대라든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도시 재생이라든가 또 교육 현장 혁신까지 견인할 수가 있고, 건축 산업은 그것과 그 도시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데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대한건축학회 10월호에 특집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대로 빌려왔고요. 그렇다면 우리 강주에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 6가지 내지 7가지 이 자리에서 전부 올려놓고 가치 있게 걸러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상배 국장님 오셨는데 어디 안 보인 것 같아요. 우리 강주라는 도시가요, 강주 전남부 도시화혁명, 산업화혁명 40년 동안에요 1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GDP는 항상 꼴찌예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산업이 없었다는 얘기죠.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고, 현재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첫째, 건폐율과 용적률이 총괄 건축가께서도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17개 시도 비교표를 뒤에 붙여드렸는데요, 17개 시도 제일 낮은 값인데 광역시 중에서도 평균값 정도만 유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 강주의 건축 산업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특히 상업 쪽에서 용적률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400% 억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는 1000%인데 1300%인데 300%. 상업 쪽은요, 우리 강주 광역시 전체에서 1.8%밖에 안 됩니다. 그 면적이. 그런데 400% 억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누차 얘기를 들었어요. 국토부 질의응답까지 했고요. 우리 건축정책학회라든가 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 제가 전부 검증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법에서 용어 정의를 업무시설은 주거용도로 임의로 몇 년 전에 정의를 해줬어요. 주택법에서만.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서 아파트가 똑같은 비율로 맞춰주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국토부하고 만들어서 그 용어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법에 있는 용어 정의를 건축법에 있는 용도 분류, 용도 용적지에 다 적용하는 것은 유효이다, 불법이다. 국토부에서 제가 질의응답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주는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1000%, 1300% 짓는데 업무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400% 억제를 한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만을 엄청나게 억제를 한 것이고, 그건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 우리 정책학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택법의 용어를 빌려서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 구기 경기가 있는데 핸드볼 있고 축구가 있잖아요. 골을 넣은 것이잖아요. 핸드볼에는 손으로 넣잖아요. 축구는 발로만 넣어야 되고. 그런데 핸드볼의 그 용어 정의를 축구에 빌려다 쓰면 페널티 먹잖아요. 이와 똑같은 사례라고 우리가 유권 해석을 했었습니다. 용적률은 이 정도만 하고요. 지구단위계 수립해서 좋은 상황을 우리 강주가 너무 많이 해줬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일정 주거적을 너무 많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정에서 2정 올려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보급률이 높다, 강주가 105.3%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순수랑 구조 이렇게 얘기할 때 120 내지 125%라고 하거든요. 우리 강주광역시가 105%라고 할 때 그 헛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원룸들이 그 수에 다 들어갔고요. 예. 공가들, 폐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규정, 규제, 조례가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심의 규정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6개월 내지 한 10개월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강주가 AI 선도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부터서 AI에 의해서 모든 심의 인증 허가 제도를 도입하자. 대구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주가 빨리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14 내지 16개월 걸리는 이런 그 인허가 기간이 2, 3개월로 단축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강주 도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GDP도 올라가고 나가는 도시에서 다시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고, 근자에 발표됐던 청렴도가 2년째 꼴찌인데 이것도 바로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AI에 의해서 인허가 심의하는 방법이고, 강주 건축 산업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큰 기대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률 건축사께서 많은 양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시간이 짧아서 다 소개를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집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금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 학계에 계시는 오세규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전남대 건축학부의 오세규입니다. 두 분의 강의 잘 들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 공동주택 정책. 그래서 저는 왜 아파트가 매력적이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상 설계 또는 특화된 디자인 모든 걸 동원해도 아파트는 건축을 하는 입장으로서 결코 아름답다 그리고 매력적이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평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크고 높고 그리고 도시 여러 공간에 부합성이 떨어지고 층수라든지 밀도, 그다음에 스킨, 재료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들어온 이 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송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제시해주고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된 어떤 거라든지 정책을 제시했는데 결국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서양의 아파트의 원조로 보면 유니티 다비타숑이라는 아파트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건물 자체만 봐도 예쁘고요. 또 사회적 기능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 가지 집들을 이렇게 연립해서 적층한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만 만들었었는데 그 속에는 다양한 어떤 거주민들의 또 다른 어떤 기능적 거주성을 확보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름다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공동주택이 아파트냐, 아파트만 전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이제는 새로운 어떤 주거 타입과 새로운 주거 유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으면 좋겠고 높이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또 미래의 어떤 주거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됐으면 좋겠고 공동체적인 어떤 관점에 여러 가지 기능도 혼합됐으면 좋겠고 도시 공간 구조에도 정합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결국에 여러 도시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맞는 스케일의 크기의 도시의 공간에 이런 어떤 집들이 결국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의 다양화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라남도 솔라시도 구상 개발 전략은 지난번에 우리 한전 KDN에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 내용은 그대로 발표를 한번 하신 것 같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내용은 구상과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토론할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친환경과 생태 도시는 그 내용부터가 다릅니다. 사실은 친환경보다는 생태라는 개념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발하는 정원, 그리고 뭐 리백,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에 자율주행, 주택 사업, 결국 모든 부분을 개발하면 사실은 친환경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될 수는 있겠죠. 개발하면 사실은 생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개발 구상이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이 계획 방법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인구도 줄어가고 주택에 대한 또 수요도 없는데, 이런 어떤 미래 주거의 수요 개념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어떤 부분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슬로건이 계속 개발을 한다. 이게 생태적인가 친환경적인가, 개발하면서 친환경 생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컴팩트하게 적게 범위도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자연 에너지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의 어떤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기술력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슬로건보다는 실천적인 어떤 방향에서 그런 방향이 좀 제시되어야 지역과 국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남승진 회장께서 두 분 발제액 강연자들에게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석희 교수께서도 솔라시도 기획 프로젝트에 대한 나름 의견을 걱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반론을 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론이다기보다는 뭐 전적으로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광주시에서 건축위원회를 몇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른가, 이 점에서 많이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사업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작성 근거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법령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법령의 기준을 만들다 보면은 표준화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대충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정적이지만 그 기준을 따르면서 경제성을 얻고자 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더라. 왜 어려울까? 이걸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준들을 만들죠. 그 기준들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면 또 그 개선에 의해서 또 획일화가 되는 그 기준이 되더라. 그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는데, 기준을 정교하고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도시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서로 협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 협상 단계 가장 좋은 단계는 개발 업체에서 토지 용도를 바꾸면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단계에, 그 단계에서 도로, 공원, 그다음에 뭐 기반 시설에 관한 것만 다루지 말고 공동주택에 대한 품격을 거기에다가 같이 다뤄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하게 될 때 광주에서 지금 2건 지금 성공적으로 되었는 호남대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첨단 3지구에 불과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그 현상 설계에 의해서 사업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했던 호남대보다 훨씬 더 좋은 안이 두 번째 생기더라. 그래서 제도와 행정을 바꾸게 되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도 훨씬 더 우수한 설계가 나오더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특별 설계 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주거 단지, 아파트 단지, 대형이건 소형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호 총괄 디렉터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희 솔라시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들 해주신 것 같고요. 좀 일단은 뭐 응원의 어떤 말씀이다라고 좀 새기고요.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남승진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확산은 사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이게 논쟁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그 기술이 뭐 태양광이건 풍력이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남의 태양광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이제 생산 어떤 효율성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입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재 폴리실리콘이라는 기술 자체가 향후에 어떤 뭐 폐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태양광 발전이 한번 발전소가 세우게 되면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 많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발전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 자체의 발전입니다.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계속 폴리실리콘 기반의 신재생 태양광 발전 어떤 원천 기술이 그대로 쓰일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만 가지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우리 자손들한테 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부담을 준다라는 시각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령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 역시 어떤 서비스가 상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IT 기술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고령화에 대한 추세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IT 기술이 상업화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령화에 어떤 대비한 기술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어떤 도시 정원화 기법이나 아니면 교통정책에서 안전한 어떤 고려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좀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세규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떤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떤 생태라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게 생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부분 논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연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도시민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요나 어떤 충족시켜줘야 될 어떤 니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라는 부분이 어떤 그러한 니즈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좀 수요 공급을 맞춰갈 수 있는 도시개발 상품이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너무 생태적인 관점에서 개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묶어두는 게 좀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이제 진행자로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청률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우리 광주시 건축 산업의 문제, 또 건축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 밀도, 소위 용적률로 얘기되는 적정 밀도는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지가나 사회 경제적 여러 팩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 좀 높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상의 비교만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후반 부분에 강조하신 부분, 즉 인허가 절차,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남승진 회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건설산업 그 산업의 경제성, 합리성을 결국은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은 뭔가 그런 노력을 보였을 때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고 건설 회사에서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넉넉히 좀 해줘야 된다.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건축 허가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 과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를 우리 비롯해서 인천, 그다음에 그 경북 한 몇 군데, 한 4군데 정도 그 시도를 제외한 우리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경관이나 건축 심의,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것은 공동 심의로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도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자, 건설 산업도 살려가면서 또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우수 건축 공동주택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보상 제도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막 이야기가 좀 시작될 만한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아마 이 남도일보에서 내년에도 이러한 또 포럼을 또 계속 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진일보된 그런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며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듣고 계신 오랜 시간 지금 잘 경청해 주셨는데 듣고 계신 플로어에서 건의라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모양이네요. 예. 그럼 이걸로 오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